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컨투어 플로잉 그런 거 얘기했었고 노틸 애그리컬처 그러면은 땅을 갈구지 않고 그리고 농업 짓는 농사를 하는 그런 그 농업 방식들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 DDT 얘기도 했었고 인테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 여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계속 나오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꼭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뭐 터널을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어떠한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으니까 그거를 희생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를 하자, 그리고 보호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해비tat에서 야생 상태로 그냥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호된 자연과 흡사하게 만든 해비tat에서 야생 상태로 보호하는 게 있을 거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일부를 동물원이나 공원에서 보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후에 연구를 목적으로 유전자만 보호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시면은 물론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1번이겠죠, 여러분. 1번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 종을 그 의미에 딱 맞게 보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의 그 종 자체만 살아 있다고 해서 그게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생태계에서 하는 그 역할까지 같이 보호가 돼야 진정한 의미의 그 종의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2번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될까요? 1번은 그냥 자연적인 상태라면은 2번은 뭐 아프리카의 사파리 같은 데서 보호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죠. 1번만은 못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2번도 상당히 그 의미에 충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이고 3번이나 4번은 여러분 어떨까요? 3번이나 4번은 그 의미가 좀 약해진다 하는 겁니다. 특히 3번은 여러분 동물원에만 그렇게 키우면은 단지 그 종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의미가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의 그 자체도 그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도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은 그야말로 유전자만 보호하는 거니까 뭐 종 없어진다고 보셔도 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그냥 우리 말로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로 threatened, rare, endangere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1번부터 3번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심각해진 거다 하는 겁니다. 1번은 threatened 그러면은 그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threatened 그런 표현을 쓰고 rare 그러면은 population size나 그 distribution이 threatened보다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threatened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한 100마리 있던 게 뭐 100마리면은 이미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근데 그게 98마리, 뭐 95마리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를 1번이라고 한다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래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게 일부 지역에만 존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주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그런 단계가 레어가 될 것이고 3번은 인데인저드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알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거다 하는 겁니다.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faced with probable extinction 거의 멸종위기에 그야말로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인데인저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멸종위기에 처한 종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파악이 식물보다 더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식물은 그 잘 눈에 안 띄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의
숲속에 있는 그런 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물은 좀 비저빌리티가 좀 좋죠.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이 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왜 우리가 구해줘야 되냐, 세이브해야 되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 과목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4가지 가치관 있죠. 그 가치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틸리테리안 입장에서는 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은 지네릭 캐릭터리스틱, 뭐 케미칼 앤 메디칼 유즈, 원주민들의 사용, 오염 제어, 관광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세이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네릭 캐릭터리스틱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그 유전자적인 이런 특징이 상당히 우리가 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약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뒤에 나와 있는 이 케미칼 메디칼 유즈하고 비슷한데 유전자를 보호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미칼 앤 메디칼 유즈. 실제로 여러분 아마존의 몇몇 종들에서는 우리가 잘 치료 못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뭐 성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의료적인 목적에서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아주 유틸리테리안 입장에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사용.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원주민들이 사실은 그걸 잘 활용하고 생존에 아주 필수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유틸리테리안 입장에서 이거를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오염 제어, 오염물질 제어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또 유용하게 잘 쓰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관광적인 면에서 요즘 에코투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콜로지컬 저스티피케이션에서는 밸류 인 에코시스템, 생태계에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그냥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는 역할까지 세이브한다는 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뭐 심리적인 면하고 컬처럴한 면 이건 뭐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대충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럴한 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 가지 인디비주얼 종을 우리가 세이브한다기보다는 그 다이버시티를 세이브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전체 그 생태계까지 같이 하는 게 더 좋고 이 멸종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로컬하고 글로벌 스케일에서 두 가지로 멸종을 얘기할 수가 있다. 로컬한 경우에서 멸종이 되는 경우, 여러분 예를 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맹꽁이 서식처 그런 얘기 나오면은 무슨 우리가 터널을 지으려고 할 때 거기를 없애면은 맹꽁이가 없어진다면은 맹꽁이가 그 지역에서만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컬한 익스팅션이고 글로벌한 익스팅션은 전 세계에서 진짜 없어지는 경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경우죠.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멸종이 되는 거에는 요 4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에 의해서 멸종이 된다. 파퓰레이션 리스크, 인바이러먼털 리스크, 자연재해, 지네릭 리스크 이런 것들의 이런 리스크를 통해서 실제로 멸종이 된다는 겁니다. 파퓰레이션 리스크라는 거는 여러분 개체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런 거고 인바이러먼털 리스크라는 거는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살아가지고 서식처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인바이러먼털 리스크가 됐을 것이고 자연재해라는 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죠, 여러분. 뭐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없어지는 경우 그런 리스크가 바로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지네릭 리스크라는 거는 자기 자체의 그 유전자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취약한 거죠, 여러분. 병에 취약해가지고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든지 상대적으로 유사한 다른 종은 그 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데 이 종이 예를 들어서 그 병에 아주 취약하다면은 지네릭하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리스크에서도 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 low reproduction rate. 여러분 이
동물이라면 새끼를 많이 안 낳더라 하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알을 많이 부화하고 그런 종들이라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별로 이 후세들을 별로 많이 안 낳는,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 별로 그 레이시 아주 적은 그런 종들이 보통 멸종위기에 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라저 헤비tat 리콰이어먼트,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그 헤비tat의 면적이 아주 큰 놈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 쉽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대부분의 먹이는 땅에 내려와서 먹죠. 그렇죠? 근데 참새 한 마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큰 면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성동구도 안 필요하고 서울시도 안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요 제21공학관 요 근처에 화단만 있어도 참새 몇 마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렁이나 그런 벌레들이 참새 몇 마리를 서포트할 만큼 충분히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뭐 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들 아주 독수리 같은 그런 그 큰 새들은 여러분 제1공학관에 있는 요런 화단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걔네들은 먹으려면 쥐도 먹어야 되고 좀 큰 동물 같은 걸 먹어야 되거든요. 쥐가 뭐 요와 위에서 얼마나 보이겠어요 여러분. 걔네 한 마리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 정도의 쥐가 되려면은 아마 성동구만은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동구 정도를 날아다니다가 가끔 보이는 그런 쥐나 뭐 두더지나 그런 걸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헤비tat 리콰이어먼트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들이 상대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헤비tat 리콰이어먼트가 크면은 그 큰 리콰이어먼트가 훼손될 가능성이 또 크잖아요 여러분. 훼손 또 많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헤비tat 리콰이어먼트가 큰 놈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 쉽고, 그 다음에 네로 니치 생각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물벼룩 그 온도로 생각했었잖아요. 그 온도로 생각하실 때 네로 니치라는 거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온도의 그 범위가 아주 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도에서 17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한 10도에서 한 20도까지 살아나갈 수 있을 때, 그렇게 니치가 좁으면은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공통점들을 가진 것들이 보통 멸종위기에 쉽게 처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 인간들이 어떤 작용을 했냐면은 보통은 도움을 안 줬죠 여러분. 도움을 안 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exotic species의 introduction.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종이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외부 환경을 사람들이 바꿔준 거죠. 원래 그 생태계에 있지 않은 다른 외래 종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 외래 종들이 실제로 그 멸종위기에 처하는 그런 종들의 악영향을 미치도록 한 거죠. 환경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직접적으로는 그 새로 온 그 이그조틱 스피시즈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기생충 아니면 병균 그런 것들을 같이 옮겨가지고 실제로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한 거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상업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코끼리, 상아, 그렇죠? 그런 것들의 수요가 계속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코끼리가 잡아먹히도록 그렇게 잡아먹히지는 않죠. 잡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멸종위기에 처한 거 한번 보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개구리과들 있죠, 양서류들,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리포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하게 생긴 이 개구리 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나라들에 있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 인데인저드, 익스팅트, 벌너러블, 뭐 인데인저드 보시면서 상당히 빠른 숫자로 전 지구상에서
이러한 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신문 한번 봅시다. 이 작년에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 한번 익스플로러에서 같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2012년에 나온 기사인데 뭐 이분이 직접 쓰셨겠습니까? 뭐 아마 가져오셨겠죠. 자, 곰팡이의 습격, 지구 재앙을 부르나 전 세계 개구리 500종이 항아리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박쥐, 꿀벌, 물고기 등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훼손을 해서 곰팡이의 기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곰팡이가 실제로 요 개구리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죽게 됐다는 거죠. 아주 멸종위기에 처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전염병 같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곰팡이들이 공격을 하는데 곰팡이들이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곰팡이에서 감염돼서 죽은 개구리예요. 뭐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염병에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곰팡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놈이다. 요 돌출된 둥근 물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들이 사람이나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특히 개구리나 그런 데 가가지고는 아주 웨이터해진다는 거죠. 웨이터해져가지고 종들이 아주 급격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타이틀에서 보신 것처럼 박쥐나 다른 종들까지 막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현상으로서 이렇게 많이들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여러분? 서식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양서류니까 여러분 어때요?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흙에도 올라오고 약간 웨트한데 습지 같은데 잘 사는 거잖아요, 개구리가. 그렇죠? 근데 이런 습지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어요. 습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눅눅한 땅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지가 필요하잖아요. 육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육지가 필요해요? 여긴 지구가 아니라 그랬죠. 수구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땅 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젖은 땅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난 세기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물을 빨리 뺐어요. 그렇죠? 뭐 펌프질을 하건 아니면은 뭐 물기를 만들건 해서 물을 빨리 빼가지고 그거를 드라이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다리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웻랜드를 계속 없애는 거예요. 없애다 보니까 이런 양서류가 당연히 위협을 받고 게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가끔 이런 전염병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여드릴 거는 이 마다가스카. 여러분 이거 뭐 들어보셨죠? 이 섬인데 이 섬에서도 상당히 이 종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 여러분 이 레뮤 들어보셨어요? 이런 아주 상당히 이쁘게 생긴 그 약간 쥐같이 생긴 동물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 판대요. 한 50불에 판대요, 여러분. 뭐 펫으로 키워도 좋을 만한 사이즈죠. 사람 여기 아저씨 어깨 위에 딱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밑에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먹기까지 하나 봐요. 이거 나중에 노트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 이쁜 애가 거의 통째로 이 안에 딱 있는 거 여러분 사진 잘 보시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고 여러분 코끼리 상아
여러분 코끼리 상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잡을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잡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몰래 잡은 사진은 아니에요. 누군가 잡은 거를 잡아가지고 코끼리 죽여놓은 거를 이 사람들이 그 발견한 거죠. 그 다음 날쯤. 여러분 보시면은 야생에서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코끼리 형식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이 부분 보시면은 상아만 떼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코끼리 자체는 별로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놔두고 상아만 여러분 뭐 여기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노트에서 잘 보시면은 그것만 확 빼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아 지금 그렇게 피투성이 된 상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막 들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이 도둑이 그 상아를 빼가지고 도망을 가려다가 이 정부군한테 잡혀가지고 지금은 놓고 간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상아를 아직도 많이들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호를 해주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머전시 액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아주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그거를 꼭 구해줘야 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아주 여러분 응급처치하듯이 우리가 그 병원에서 앰뷸런스 가가지고 아픈 사람 처치해 주듯이 그런 그 이머전시 액션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브리딩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잘 새끼를 못 낳으면은 인공적으로도 여러분 도와줘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헤비탓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은 그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헤비탓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브 지네틱 믹싱 예를 들어서 유전자적으로 그게 약하다면은 좀 더 도움을 줘가지고 그것들이 좀 잘 건강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잘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요 기사도 한번 또 보죠 여러분. 여러분 2012년에 국제종탐사위원회에서 생물 다양성 감소와 신종 발견 관심 높이려고 선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종,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종들 한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종들이 있었는데 너네는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개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고 이런 종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를 정도면은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자, 첫 번째 종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얀마에서 발견된 세계적 멸종위기의 종인데 재채기 원숭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숭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달라요, 얘가? 보통 원숭이하고? 코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노출이 돼 있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막 좋은 그림은 아닌데 제 코가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멍이 아주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코를 가졌으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커버된 코를 가진 종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먼지도 잘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균들도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채기를 잘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재채기 원숭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균이 이쪽으로 잘 들어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또 좀 취약하다는 거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 이런 종들도 있고. 재채기 원숭이 이거 유튜브 동영상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나도 안 봤어요 이거. 한번 소리까지 키워서 한번 봅시다. 여태까지는 그냥 원숭인데. 사는 방식은 그냥 원숭이하고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벌레가 있답니다, 여러분. 악마벌레. 네, 여러분 이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이 선충의 일종인데 악마벌레의 머리 부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얼마나 돼요? 요게 1 마이크로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레벨이에요. 아마 뭐 길어봤자 뭐 수십 마이크로미터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의 이런 그 악마벌레라는 게 또 있고,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읽은 대로 지구상 가장 깊은 땅 속에 사는 다세포 생물이랍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금광 1300m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 속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학명은 이렇게 되고 길이는 0.5mm, 그러니까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네요. 여러분 꽤 기네요. 엄청난 압력과 37도에 이르는 더운 곳에서 살아간다. 다른 행성에서 생물이 발견되면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행성, 지구하고 상당히 다른 압력이 높고 그런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높은 온도 37도 이렇게 되고 엄청난 압력에서 이러한 다세포 생물이 살아가려면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미등한, 더 저등한 미생물이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미생물이 살고 있어야 이만한 사이즈의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2012년 세계 10위 안에 든 게 스폰지밥 버섯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버섯. 뭐 길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센치네요. 수센티미터 길이의 이런 버섯이 생겨졌다. 스폰지밥 네모바지의 주인공을 빼닮은 버섯이고 학명 자체가 스폰지밥 네모 학명이 스폰지밥 네모 바지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따옴표가 안 적혀 있는데 믿기 힘든 얘기지만 스폰지밥 더 스퀘어 팬츠래요, 여러분. 이 버섯은 또 재밌는 게 스폰지처럼 눌렀다가 떼면은 원래 모양과 크기로 또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과일 냄새가 나고 걷는 선인장이 또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캄브리아기 원시생물. 여기 실제로 화석에서 나오는 그런 원시생물이고, 이거는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걷는 선인장은. 그쵸? 자, 거대 노래기. 어른 손바닥만 하는 아프리카의 거대 노래기입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동부 산악 지역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노래기는 길이가 16cm이며 56개 이상의 발이 달렸다. 썩어가는 숲 바닥에 사는데 직경이 1.5cm로 소세지처럼 생겨 돌아다니는 소세지라는 학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자 해파리. 해파리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대요. 색깔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독성이 아주 센 그런 그 해파리. 이거는 안 보셔도 되겠죠? 봐요? 내 얘기 듣는 것보단 보는 게 훨 낫죠? 여러분 물속에서 찍었어요. 사운드가 없는 걸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파리보다는 좀 낫네, 생긴 게. 자, 밤에 피는 난초. 밤에만 피는 또 난초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건 유일하게 밤에만 피는 난이고 뉴기니에서 발견됐고 밤 10시에 이어서 아침에 지는 그러한 난초가 있고, 개미 기생 말벌.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개미 몸속에 알을 낳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상 1cm의 저공 비행을 하다가 0.052초 동안 순식간에 개미에게 알을 넣는데요. 야, 정말 개미 뭐 파먹는 놈이 있다더니 진짜 개미에다가 알을 놓는답니다, 여러분. 벌처럼 쏜다는 말이 이 말벌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개미는 말벌로부터 피하기 위해 집게를 여는 등 애를 쓰지만 결국 알에서 깬 말벌의 애벌레의 먹이가 된답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놔주고 결국은 그거를 서브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그 개미를 먹고 자기 애벌레가 크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나간답니다. 볼까요, 이것도? 아, 여기 말벌이네요, 여러분. 그쵸? 개미고. 순식간에. 어. 어. 개미에 비해서 저 정도 사이즈니까 아주 작은 거죠. 결국은 저 개미가 죽는 거죠. 애벌레 자라게 되는 거고. 이거는 네팔에 있는 가을 개 양귀비, 고산지대의 식물. 이거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거나 아주 외진 곳에 살아가지고 발견된 적이 없었답니다, 여태까지. 근데 최근에 발견된 거죠. 아까 식물이 잘 발견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푸른 타란툴라, 형광색 푸른 빛을 띠는 거미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거미가 있고 브라질에서 발견됐고 애완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서식지가 분산돼서 멸종위기에 아주 큰 그런 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종들이 아주 많은 거죠. 사실 이것만 있겠어요? 더 있죠. 자, 이런 종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해 주려면은 이그조틱한 펫 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뮤 아까 그런 거 굳이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거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키우시려면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 키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avoid any products from endangered species. 상하 도장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하의 수요처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상하를 제일 좋아하는 데가 바로 우리 쪽입니다, 여러분. 요 이스트 이 동아시아 쪽에서 상하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계속 수요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코끼리를 잡고 상하를 수출하는 거죠. 우리 상하 가져다 여러분 뭐 써요, 주로? 도장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상하 도장 제일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상하 도장이 하나 있네요. 제가 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대고 좀 도망가고 싶은데 그렇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상하가 다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되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꼭 다 보호해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멸종위기에 처한 거는 그 종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등장인물이 인물이 아니더라도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다 보호해 주려면 여러분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갈 사람들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공룡 얘기했었죠. 공룡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이 별을 지배했던 그런 공룡도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 공룡을 여러분 그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그걸 굳이 막 보호해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물론 영화에선 그랬죠. 영화에선 그랬는데 실제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종을 꼭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게 딱 맞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그 말이 진짜 중요한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랜드스케이프하고 시스케이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환경하고 바다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이 결국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람들이 살려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땅 위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뭐 지금은 사냥을 별로 안 하지만 잡아가지고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살기 위해서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실제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이런 땅 위에 있는 환경이나 물 속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익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생존에 써야 되는 거고 반면에 환경이라는 이름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잘 보존이 돼야 되고 그런 양쪽의 다른 이익이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땅 위에서는 숲이고 우리 왜냐하면 목재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무를 베고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물고기들, 그런 어장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 숲을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숲을 없애는 거를 영어 단어로 deforestation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왜 숲을 없앴냐면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구도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뭐 집도 만들고 그러고 가장 큰 거는 여러분 목재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했었어요? 연료를 썼었죠, 연료로. 지금이야 뭐 석탄을 쓰고 기름을 쓰고 그러지만 전에는 다 목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어우드 이런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목재가 숲이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6.25 나기 해방 전후에 그때 우리나라 야산에 보면은 나무가 거의 없었다 그러죠. 그때 한번 뭐 그런 영화나 그런 거 보시면은 진짜 실제로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무가 왜 없어졌냐면은 연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겨울을 알려면은 연료가 필요해가지고 나무를 다 배다가 다 뗀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연료를 썼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민둥산이 된 거죠. 게다가 전쟁이 나면서 뭐 포탄 떨어지고 폭발되고 그러면서 더 없어지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에 이 정도 나무가 있는 거는 아주 크게 나아진 거죠, 상황이. 전에는 아주 안 좋았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석유나 석탄 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을 했어요. 난방을 했고 로마는 여러분 상당히 그 문화가 발달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잘 아시겠지만 뭐 목욕탕도 있었고 뭐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난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중앙 난방 해가지고 집 한가운데에다가 커다란 이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계속 떼고 그렇게들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뭐 파이어플레이스가 물론 문화가 발달해서 좋긴 좋았겠지만 그 연료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연료율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떼도 실제로 연료 얻는 건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집도 크고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런 로마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파이어우드 나무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수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이동하는 게 일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귀족들이 안 했겠죠. 노예들이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파이어우드를 구해다가 계속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숲 계속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연료를 떼기 위해서 우리가 숲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고 인다이렉트한 디포레스테이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개발을 해가지고 나무가 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숲을 없앤 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계속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브라질 사진이에요, 여러분. 브라질이 얼마나 잘 나가냐면은 이렇게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구나. 이쪽 들어보세요. World Demand for Brazil's Product. 브라질이 생산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수요하고 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여러분 뭐냐면은 소이, 콩입니다. 콩. 이거 콩 보시면은 생산량이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전체 프로덕션 양이라면은 프로덕션 양이 늘었죠.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늘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빨간 부분이 수출량이에요. 수출. 전 세계가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수출한 거죠. 콩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비프, 소고기.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추세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팀버, 나무입니다. 목재도 유사하게 물론 좀 아직 좀 작긴 하지만 콩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브라질 가면은 이런 콩 농장들이 요즘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콩 농장들 생기려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지금 여러분 브라질 잘 아시는 그런 열대우림 같은 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농장을 조성해서 콩을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되니까. 그죠? 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숲이었던 데를 아주 깔끔하게 밀어가지고 농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포레스트레이션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얼마만큼 숲이 없어졌나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주변에서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여러분 좀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래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숲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밀었죠. 깨끗하게 밀었는데 이 윗부분 한번 보세요. 이 윗부분도 어때요, 여러분? 농사 진다고 민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숲이고 이 부분이 숲이고 요거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 또 숲이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숲들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숲들은 예를 들어서 숲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여러분 이 숲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면적의 이런 숲이 있다면은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여러분. 두 개 면적이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숲의 원래 기능을 하는 그거를 고려해 보신다면은 이 몰려 있는 숲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숲보다 훨씬 더 숲으로서의 기능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여기 살고 있던 그런 어떠한 생물은 숲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은 느끼기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숲의 사이즈가 요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가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통해서 가거나 이렇게 통해서 가면 제대로 가는 건데 아니면 여기로 나와서 간다면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식을 여기가 숲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행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해비탈 리퀘어먼트가 조금만 큰 것들만 돼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퉁그려 있는 숲이 훨씬 더 숲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생물서식처에서의 기능을 더 잘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숲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여러분 바다도 그래요. 여러분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도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서식처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생물체가 잘 사는 데가 있고 안 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바다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물속에 완전히 그냥 모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 육지의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거의 사막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에 우리 생물체 별로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생물체가 별로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가끔 생물체 있죠. 어떤 생물체들이 있냐면은 주변에 잘 살다가 이동하는 생물체들. 그런 물고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 자체에는 생물체들이 별로 못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도 생물체가 많은 데가 있고 잘 없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멸치 같은 그런 그 물고기 떼들인데 엄청나게 떼로 많이 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예로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숲이 사람들이 나무를 베서 디포레스테이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다도 물고기가 많은 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다 보면은 그 어장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로서 페루의 멸치 어장,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런 멸치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는 그 페루의 멸치 어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오버피싱을 한 거죠. 사람들이 너무 캐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 멸치 어장이 거의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런 그 물고기를 잡으면은 숲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물고기가 뭐 많이 잡히고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영향을 받는 데가 열대우림, 브라질 케이스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섬으로서의 공원과 보존 지역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숲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통째로 보존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근데 서울과 같이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거주지가 들어오면은 숲이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처럼 깨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깨진다는 겁니다. 작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진 숲은 면적은 전체하고 같을지라도 실제로 그 역할을 못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마이그레이션 코리더, 뭐예요 여러분? 이동 통로를 말하는 거죠. 이동 통로. 예를 들어서 요 두 개의 숲이 아주 떨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다면은 중간에 이동 통로를 좀 마련해 주면은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동 통로 보신 거 있으세요? 길 가다가 고속도로 위에 있죠, 여러분. 고속도로 위에 있는 그런 이동 통로들, 그런 것들이 실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거라면은 실제로 훨씬 더 서포트할 수 있는 생물의 종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그걸 크게 하고 좀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이동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동 통로가 여러분 100%그 역할을 다 해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생물들이 이동 통로를 잘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동 통로를 잘 못 찾는데, 우리도 길 못 찾는데 인지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생물들이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찾아주면 다행이죠. 그나마 우연이라도 찾은 생물들이 이동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마이그레이션 코리도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자, 엣지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숲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가장자리 있죠. 요 가장자리들은 물론 이 전체로서는 숲의 내부지만 요 진짜 숲 안에 내부 지점하고 요 가장자리는 사실은 숲으로서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요 가운데는 진짜 숲이에요. 그렇죠? 사방팔방 다 숲이고 아주 완벽하게 숲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돼 있는 거죠. 나무도 있고 뭐 곰팡이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반면에 요 가장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일단은 비슷하긴 해요. 숲 안에하고 비슷하게 나무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 바깥 부분하고 너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안에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숲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장자리는 본연의 숲의 기능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엣지 이펙트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자리는 실제 숲하고는 다르고 실제 숲의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엣지 이펙트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을 여기다 다시 한번 모아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내 공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물론 전체 녹지 면적이 이거 전체 모은 거하고 같다 그래서 자랑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그 전체 면적하고 합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생태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공원 얘기를 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뉴욕이에요. 뉴욕에 아주 최근에 어떤 공원들이 나오고 있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맨하탄이에요. 뉴욕 맨하탄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아주 대표적인 데죠. 거기 보시면 여기 중앙에 좀 녹지가 생겼죠. 그렇죠? 여기 녹지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녹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길이 있고 밑에 길이 있고 위에 사실은 철로건 아니면은 우리 고가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푼 거예요? 상당히 수직적으로 푼 거죠. 우리는 고가도로 지금 있는 거 서울에서는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없애버리고 있죠. 없애버리고 있는데 그냥 뉴욕에서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구조물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가 녹지를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옥상 정원 같은 것들을 약간 좀 높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다르죠?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위에서 보면은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중간에 휴식도 할 수 있고 녹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한 거고, 밤에 이렇게 보면은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 녹지 이렇게 조성한 그런 공원도 있다 하는 겁니다. 녹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려는 게 요즘 전 세계 도시들의 그런 화두라면은 이러한 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여러분 또 그런 게 나왔던데, 밀라노에 그런 아파트 짓는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녹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이런 건물들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밀라노에 나온 녹지 아파트는 뭐냐면은 요 테라스 부분을 각 가구의 테라스 부분을 상당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돌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화분 몇 개 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무를 몇 그루씩 막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나무가 화분 정도가 아니라 나무로 가득 찬 거죠. 멀리서 보면은 콘크리트가 안 보이고 나무로 보이고,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나무 몇 그루 정도에 있는 숲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환경이 조성된 거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시도가 앞으로는 점점 더 나을 거다 하는 겁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다 했나? 그렇죠? 다 한 것 같네요. 자, 요 챕터 10일까지, 노트 10일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